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한국에 뭐 너나 할 거 없이 피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또 수법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좀 어떤 대표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났어요. 속도 면에서 또 초국경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점에서 이 고도화된 방식을 보여왔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거기 법안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그 피해금 규모가 83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한 2.4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용 사례, 이 조심이 최고의 방책일 텐데요. 저희 이제 업비트에서 그 보이스피싱 방지 안내 캠페인에도 이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해라. 고수익 믿기, 속지 마시라. 네. 그리고 거래소 계정을 대여하면 돈을 드리겠다. 여기에 속지 마시라. 그리고 검찰, 금감원, 또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하는 거 100% 사기다. 그리고 보내온 악성 링크 스미싱 문자 이게 반드시 클릭하지 마시라. 의심부터 하시라.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로맨스 스캠도 있잖아요. 네. 그 연애 감정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계속 투자하다가 나중에 안 주고 도망가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손실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투자 권유는 100% 사기다. 이런 악용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캠페인에도 이제 반영을 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또 현금 계좌를 이용한 그런 범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탈취한 돈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많이 보셨나요? 이런 사례들을? 저희를 경유한 사례도 좀 있었고요. 네. 이게 국제적으로는 이제 FATF라고 있는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제 트래블 룰도 갖추고 그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또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도 갖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남아 일부 국가를 비롯해서 이 탈취한 가상 자산을 또 세탁을 해주고 돈을 버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FATF도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예 나라 자체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요번에 동남아에서 그 캄보디아? 이렇게 뭐 범죄 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그 뭐 북한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대표적인 해킹 그룹이 북한이고 또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보면 FATF가 요구하는 체제도 안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일찍이 트래블 룰을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을 했고 또 우리 그 금융위원회하고 금융보안원이 있어요. 그래서 AI 기반의 정보 공유 또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ASAP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아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ASAP. 이게 보이스피싱 국민 피해를 신속히 차단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줄여서 ASA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협 정보 전파 대응 체계를 갖췄는데 요번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이라고 하죠. 이것이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제 이러한 대응 체계에 공식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유기적인 공조 체제, 특히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문서로 이렇게 하면 늦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API라고 해서 이제 서로 그 애플리케이션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실시간 대응 체계, 유기적 공조 체제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광주지검에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탈취됐었다가 이 회수했던 비트코인을 결국 이제 매각을 해서 이게 약간 외신에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물량이어서 네. 320개 정도를 팔아가지고 이제 315억 원 정도를 국고로 기속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전에는 이런 어떤 느낌이 그게 보편적이지 않았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압수할 수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도 소송이 네, 그렇죠. 재판이 벌어지고 했었죠. 형법상으로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거 물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기각이 됐고 이 소장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몰수하는 대상,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을 재산이라고 해놓은 법률을 찾았어요. 네. 그게 범죄수익은닉법이거든요. 범수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대법원이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압수할 수 있다 이랬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정부 당국에서 그 수사나 검찰, 국세청 뭐 요번에 다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네. 또 국세청까지 이런 압수한 가상자산 뭐 이렇게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주된 핵심이 니모니 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자 지갑을 복원할 수 있는, 복원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문자들의 집합인데 이거를 좀 의욕이 앞서가지고 홍보하면서 화면에 비치고 또 그 압수물을 내는 당사자들이 또 뒤에다 숨겨놓고 해서 이렇게 빼가고 이랬던 아주 기초적인 건데 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납세를 안 하는 불법으로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 보유한 자산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국세청도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징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가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많은 세원 발굴을 이 디지털 자산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 분야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슷한 기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다리기보다 같은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민간 사법 관계에서 디지털 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느냐? 그럼 네 거냐?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컨트롤이거든요. 지배 통제권. 네. 배타적인 지배 통제권인데 이 국가적으로도 이거 세운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카프라고 있어요. 네. 이 크립토 애셋 리포팅 프레임워크라고 이 OECD 국가들이 협의를 했어요. 협약을 맺어서 국제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매매하면서 교환하면서 이득 보는 정보를 서로 나눠 갖자. 그리고 자국 내에서는 납세자들로부터 세금 이제 그저 보고를 받는 거죠. 보고를 받고 이제 외국으로부터 외국 당국과 외국 거래소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제 대사하면서 이제 과세 체계를 촘촘히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카프 체계이고 우리 국세청도 그 협약에 가입을 했고 지금 올해 이제 준비 체계를 맞춰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그 나라 당국에 조세 당국에 그리고 협약 가입국 나라에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가상자산 뭐 거래에 따른 그 이익이죠.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전에 했던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요. 그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이 된다 하면은 이제 그 관리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보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저 그 당국들에서 탈취된 니모니 코드 잘못 관리해서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가 이제 이루어졌고 네. 또 전담팀도 구성이 된 것 같고 또 대검을 보면 전국 검찰에 이제 내려보냈어요. 공유했죠. 이 압수 가상자산 관리 지침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배타적인 지배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거 교훈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니 코드에 대한 절대 보안 유지 그리고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이제
비공개 키, 개인 키라고도 합니다만 이 프라이빗 키에 대한 절대적 비공개성 유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보관 관리 수탁자 이용, 그리고 다자서명 멀티시그라고 합니다만 이런 체계, 그리고 현금화 또 국고기속의 그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압수한 거는 당국 자체적인 콜드월렛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야 타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한 그 배타적인 지배 통제권, 컨트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야 내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과 다 연결되는. 그 문득 궁금한 게 이제 네. 보통 그냥 평범한 회사나 이런 뭐 아니면 개인 뭐 금융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자가 이렇게 이제 얼라우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한 3명 정도 네네네. 그죠 키를 가지고 있고 뭐 동시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네. 하는데 근데 이런 국가적인 자산 관리 대상의 경우에 몇 명이서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나요? 적어도 2명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명을 멀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한 사람한테 너만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없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이 각자 역할대로 나누어서 역할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대로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냥 너만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뭐 니모니 코드를 뭐 수사 홍보할 때 이렇게 노출할 일도 없을 것이고 대신 이제 마련되는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촘촘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이 법적으로 약간 지식이 없는 분들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 이 니모니 코드 관련한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그 지갑을 물리적인 지갑을 가지고 와서 검찰 창고에 넣는 것으로 압수수색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종결이 되는데 니모니 코드를 만약에 그 압수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콜드 월렛 지갑 자체는 검찰 창고에 있더라도 다른 데서 복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압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압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이 통제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갑에서 검찰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걸 이전시켜야 된다. 근데 이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죠, 사실. 이게 사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지금 이 2차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지금 이제 과도기적으로 법인 개정 열리는 거하고 이제 맥이 좀 닿아 있는데요. 네. 국가기관부터 비영리 단체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법인 계좌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국가 당국이 압수한 자산을 현금화해서 국고기속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계정이 없으니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못했던 거고 또 비영리 단체도 연구라든지 지원 성과를 받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추가 입법 또는 뭐 시행령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시행령 차원에서도. 네, 법에서는 이제 뭐 큰 조문 하나 있고 시행령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넣으면 되니까. 예. 가상자산 지금 2차 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원래는 사실 좀 빨리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시일이 차일피일 좀 미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 뭐 입법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시급한 내용부터 넣었거든요. 그래서 규제 공백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둘러싸고 그 발행자가 투자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건가. 백세 기재 내용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유형별로 지켜야 할 행위 규칙이 무언지, 이 행위자 유형도 사실은 한 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나누다면. 그럼 그 사업자별로 지킬 행위 규칙이 무엇인지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고객을 대할 때, 고객을 위해서 할 때, 고객을 상대로 할 때 어떤 행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건지, 그리고 나아가서 당국에 이제 명확한 권한을 주겠지만 당국이 책상에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행위자들이 저지르는 원천 정보를 공적 권한을 행사할 당국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공익 신고자가 있잖아요. 네. 이 공익 신고자 보호 체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체계를 전부 통합적으로 반영을 해야 이 우리 공동체가 보호받을 법익을 다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포괄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알고서 하는 투자 환경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들이 어떤 행위를 지킬 건지, 또 시장에 나쁜 행위자가 들어오지 않게끔 어떻게 촘촘하게 규제를 설계할 것인지, 이런 게 다 이제 포괄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좀 독특한 인위적 설계를 두고 뭐 다 아시겠죠? 그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이 우리에게만 좀 독특한 설계죠. 이걸 가지고 논의가 공전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이 사실 이제 지금 센터장 입장에서는 약간 얘기하기 민감하신 문제일 수 있는데 뭐 가능한 선에서 이런 부분들 민감하죠. 민감한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규제라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주된 요소들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제도와 규칙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동체, 사회 공동체 모두가 준수해야 할 제도와 규칙. 이거를 규칙과 제도, 줄여서 규제. 이렇게 한다면 그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수준도 높아졌고, 업계의 수준도 높아졌고, 학계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그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걸 OECD 국가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퍼블릭 컨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공개적 의견 수렴이죠. 그래야 어떤 제도가 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동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사업자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준비하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우리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도 지금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게 공개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미카도 번역을 해서 드린 이유가, 미카의 그 전문이라고 있어요. 전문에 보면 이런 조문들이 왜 필요한지, 뭐뭐 해야 할 것이다, should라는 개념으로 쭉 쓰고, 법에는 하여야 한다, shall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이런 누가 보더라도 법이 이렇게 돼서 제정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적격성 심사예요. 그 나쁜 평판을 가진 자격이 없는 자가 가상자산 사업자, 암호자산 사업자라고 하죠. 여기에 최종적인 실질 소유자, 네. 경영진이 되지 못하게끔 적격성 요건을 두고 인허가 할 때 심사하고, 또 경영권이 10%, 20%, 30%, 50% 이렇게 바뀔 때마다 다시 심사해서 걸러내는, 이거는 나쁜 평판을 가진 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또 사업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걸러내는 아주 효과적인 차단 장치거든요.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홍콩도 그랬고요. 네. 이미 그럴 장치가 충분히 있고, 네네. 그리고 대주주 이 지분 제한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개인 20%, 법인 34%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하더라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견 절차를 수렴 절차를 거쳐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히려 주식하시는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반응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 저게 이제 사실 이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형성하는데 거의 이제 조력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공공성을 얘기로 요런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중립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공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중립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중립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네. 마지막으로 또 가상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제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체계를 발판으로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자분들이 알고서 하는 투자 또 일상을 지키며 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저희 어피트도 소위 주식 쪽에서는 적립식 저축처럼 코인 모으기 이런 이제 상품을 마련한 것도 관심은 가지시고 매월 일정액을 조금씩 이렇게 누적해가는 다 보면 가상자산 주요 설명서도 들여다 보시게 되고 또 고래들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또 여러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가격에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전 시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는 요소가 뭔지 이렇게 좀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상을 지키면서 알고서 하는 투자 이거는 반드시 지켜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